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저는 누군가와의 미래를 그리는 걸 종종 꿈꿔왔어요. 저희 엄마 아빠께서 너무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아이를 낳고 엄마 아빠처럼 행복한 생활을 해야겠다고 막연하게 생각했죠. 하지만 소개팅이나 맞선 같은 딱딱한 자리에서 만나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원했어요. 남친과도 그렇게 만났어요. 저는 남친과 같은 대학교였거든요. 제가 4학년 졸업반이 되었을 무렵에 남친이 복학생으로 들어왔어요. 남친은 2학년이었고 저는 4학년이었지만 나이는 같았던 거죠. 교양 수업을 듣는데 조별 과제를 남친과 함께 하게 되면서 인연이 됐어요. 그와 같은 과가 아니라서 그때 처음 얼굴이며 성격을 알게 된 거죠. 그렇게 같이 조별 과제를 하게 됐는데 같은 조별과제 멤버 중에 한 명이 남친과 동갑인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그 애가 과제하자고 불러내면 바쁘다는 핑계로 빠지기 일쑤고 자료조사 좀 해오라고 시키면 온갖 핑계를 대면서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조장이었던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도 남친의 친구니 둘이 끼리끼리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불만을 표출하기도 힘들었죠. 그런데 발표 당일에 남친이 저한테 와서는 무임승차한 놈 이름을 빼라고 해주더군요. 본인 친구긴 하지만 이번 일은 너무 심한 것 같다면서요. 그러면서 저런 놈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도 해줬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공과 사는 구분할 줄 아는 사람 같아 보여서 호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발표 후에 남친이 그 친구에게 욕을 먹고 있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니지 싶어 그를 도와주게 됐어요. 막말로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서 무임승차하려고 했으니 이름 빼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내가 독단적으로 이름 뺀 거라고 하면서 남친 편을 들어준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고백을 해온 그와 사귀게 됐어요. 그렇게 대학교 시절부터 사귀게 되었는데 저는 졸업반인지라 곧 취직을 앞두고 있어서 정말 바빴거든요. 스펙 쌓고 인턴 자리 알아보고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지내다 보니 어느새 1년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졸업 후에 바로 중견기업의 사무직으로 취직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먼저 취직한 저와 다르게 아직 학생 신분이었던 남친은 그런 저를 많이 부러워하곤 했었죠. 나도 빨리 취직해서 돈 벌고 싶다. 데이트할 때마다 매번 내가 얻어먹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래. 지난번에 놀이공원 갔을 때도 나보다 자기가 돈 많이 썼잖아. 시간 나는 대로 아르바이트 하는데도 여유가 없네. 그게 뭐가 어때서 그래. 지금은 내가 더 버니까 내가 더 내는 게 당연한 거지. 어차피 자기도 취직하고 나면 똑같아질 건데 뭐. 나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는 거 알잖아. 알지. 그래서 내가 더 속상해. 자기는 이렇게 잘해주는데 나는 아직도 제자리인 것 같아서 말이야. 걱정하지 마. 2년 그거 금방 지나간다. 그러니까 열심히 학교 생활하면서 스펙 열심히 쌓아둬. 알았지? 자기가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용기가 나는 것 같아. 고마워. 남친은 늘 저에게 미안해했어요. 월급을 받는 저와 달리 남친은 주말에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데이트 비용을 많이 내는 게 당연해졌거든요. 저는 더 많이 버는 쪽이 더 내는 거라 생각해서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남친은 아무래도 본인이 남자니 얻어먹는 거에 대해 자존심을 상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친은 빨리 취직하고 싶어 했고 또 거기에 조바심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남친을 위로하곤 했죠. 그렇게 2년이 흘러서 남친이 졸업할 때가 되었어요. 졸업과 동시에 취직을 하면 좋았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남친은 작은 기업에 영업직으로 취직을 하긴 했어요. 사실 취업 얘기도 하자면 길긴 길어요. 취직하는데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원래 전공을 살려서 디자인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서류에서부터 매번 낙방하는 터라 자존심이 꽤 상한 것 같더라고요. 1차 서류 심사에서부터 2차 면접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 더더욱 조바심이 나는 듯 했어요. 저는 급할 거 없다고 늘 남친을 위로했지만 남친은 자신과 동등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은 제 말들은 완전히 위로가 되진 않는 모양이더군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넣은 영업직에 합격하면서 한숨 돌렸어요. 남친이 가고 싶어 했던 꿈의 직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만족한 것 같았어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보류했던 회사라 그런지 만족도가 크게 높진 않았어도 일단 돈을 번다는 것에 기뻐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 정도 흘렀을까요? 어느 날 남친이 제게 집에 인사하러 올 수 있냐고 묻더군요. 아직 결혼 생각은 없었던 터라 갑작스러운 남친의 제안이 부담스러웠어요. 아직 우리 결혼할 것도 아닌데 벌써 인사 가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무슨 소리야. 너랑 나 취직도 했는데 곧 결혼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아, 내가 설마 프로포즈 안 해서 그래? 자기 설마 나 말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려는 건 아니지?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릴. 결혼을 하게 되면 무조건 자기랑 하겠지만 그래도 난 아직 우리는 좀 이른 것 같아. 자기 취직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나도 더 열심히 일해서 승진한 뒤에 하고 싶거든. 그런 자리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와. 내가 하도 자기 자랑을 하니까 우리 엄마가 궁금하신가 봐. 지난번부터 나를 들들 볶아대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니까. 우리 엄마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하는 사람이라서 나 자기 소개시켜주기 전까지 괴롭히실 것 같다니까. 남친은 어머님께서 저를 매우 보고 싶어 한다면서 자꾸만 집에 인사드리러 오라고 했어요.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냥 편한 마음으로 오라고. 오래 사귄 여자친구니 인사드려도 되지 않느냐는 말에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사귄 지 오래되기도 했으니 부모님을 한번 만나봐야 하나 싶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남친은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온 터라 제가 무작정 거절하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죠. 엄청 긴장을 한 것과는 다르게 어머님과 아버님은 저를 아주 따스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어머님은 아침부터 준비하셨다면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미리 남친에게 물어 장만하셨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정말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치고 나니 어머님은 차까지 내와주셨어요. 감사한 마음에 제가 설거지라도 하려고 팔을 걷어붙였는데 아들 시키면 된다면서 귀한 손님으로 왔는데 어떻게 일을 시키냐며 두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제게 잘해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어머님 마음에 든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뿌듯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도 제게 마음을 여신 것 같더라고요. 오늘 정말 감사드려요. 덕분에 맛있는 밥 잘 먹었어요. 자취생활해서 그런지 집밥 해먹기가 어렵더라고요. 자취생활하는 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직장도 다니고 집안 살림도 해야 하니 바쁘겠네. 집밥 먹고 싶으면 종종 들러. 내가 맛있는 밥 해줄 테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엄마가 집에 자주 들르셔서 반찬도 해다 주시고 저도 본가에 자주 가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무작정 신세를 질 순 없죠. 신세라니. 곧 며느리 될 건데 무슨. 그렇지 않아도 우리 주원이가 만나는 아가씨가 있다고 하길래 내가 얼굴 한번 보자고 마구 졸랐어. 그런데 이렇게 보니 너무 좋네. 둘이 사귄 지 이제 4년째라며? 오래 사귀었으니 이제 슬슬 결혼해도 될 법한데. 엄마는 무슨 결혼은 결혼이야. 그 얘기 안 꺼내기로 하고 데려온 거였잖아. 괜히 부담 주지 마. 얘는 부담은 무슨? 너희처럼 오래 만났으면 이제 결혼 얘기 나오는 게 당연한 거지.
결혼이라는 게 막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야. 서로 마음의 준비가 됐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나이가 됐으면 하는 거지. 어머님은 결혼 이야기를 먼저 꺼내시더군요. 연애 기간도 오래됐으니 이제 그만 결혼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에 바로 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해서 잠자코 들었어요.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시댁을 나오자 남친이 제 앞에서 쩔쩔매면서 자기가 결혼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코 했다. 많이 부담스러웠겠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남친에게 물었죠. 혹시 너도 나랑 결혼하고 싶냐고요. 그러자 남친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더니 고개를 마구 끄덕이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귀엽기도 하고 짠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 했으면서 왜 말을 안 했냐고 하니 제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참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의 말씀도 말씀이지만 남친의 모습을 보면서 결혼에 대해 생각을 진지하게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저는 며칠 동안 고민을 하다가 남친을 불러내서 프로포즈할 시간 줄 테니까 지금 해. 그럼 답해줄게 라고 장난 섞어 얘기를 하고 그의 프로포즈에 승낙을 했어요. 저의 긍정적인 답변에 남친이 얼마나 기뻐했는지는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하늘이 뒤흔들리는 것 같다는 아주 독특한 평을 남기며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게 됐어요. 어머님은 제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가 힘들지 않도록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하나부터 10까지 도움을 많이 주셨죠. 이런 분들을 시댁 부모님으로 맞이하게 된다면 저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았고요. 그렇게 순탄하게 결혼까지 가나 했는데 갑작스런 일이 생겼어요. 남친이 갑자기 해외 파견을 발령받게 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기회라 이 기회를 잘 잡아 일을 마무리하면 승진까지 보장되는 기회였죠. 하지만 남친은 해외 파견을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순전히 제가 이유였죠. 너 바보야? 이 기회 놓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나 때문에 그걸 포기한다고? 그럼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럼 어떡해. 우리 결혼하기로 했는데 나 파견 나가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거 너도 잘 알잖아. 보통 1, 2년 안에 돌아온다며. 그 정도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자기 기회가 더 중요하지 우리 결혼이 더 중요해? 우선순위 잘 파악해. 우리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좀 늦추면 어때? 결혼한다고 양가의 인사도 다 드린 상태인데. 사실 엄마는 너랑 결혼하고 파견 나가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거든.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말이야. 파견 앞두고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해? 결혼 준비가 생각보다 할 것도 많고 시간도 많이 잡아먹어. 그러지 말고 우리 결혼 1년만 늦추자. 응?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와. 나 어디 도망 안 가고 여기 딱 붙어 있을게. 저는 불안해하는 남친을 진정시켜줬어요. 남친은 제가 금방이라도 어디 도망갈 것 같은지 해외로 출국하는 공항 안에서도 제 손을 놓지 못하더군요. 그렇게 남친을 보내고 나서 한동안 저도 많이 외로웠어요. 대학 다닐 때부터 졸업하고 취직한 순간까지 늘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던 우리 둘이었는데 멀어지게 되니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래도 슬퍼만 하고 있을 순 없었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남친도 돌아오고 행복한 날이 올 것 같더라고요. 여가 시간에는 그동안 많이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도 만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한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친에게 뜻하지 않게 매우 좋은 소식이 찾아왔어요. 해외에서 일을 하던 도중 열린 박람회장에서 남친이 다른 회사에 스카웃된 거예요. 그 회사 임원이 남친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고 마음에 들어 남친을 뽑아주신 거죠.
그렇게 남친은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을 하게 됐어요. 영업직으로 일할 때도 작은 회사라 그런지 늘 불만이 있었던 남친인지라 언제고 기회가 되면 이직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죠.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더욱 운 좋게도 한국지사로 발령받아서 귀국까지 하게 됐죠.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서인지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더라고요. 그렇게 원래 계획했던 해외살이를 1년도 하지 않고 남친은 귀국했고 그 때문에 저는 너무나 기뻐했죠. 남친의 어머님도 매우 기뻐하셨어요. 저 같아도 좋은 직장으로 이직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남친이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돌아오고 얼마 안 있어 남친이 집에서 귀국 기념 축하 파티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레 어머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동안 연락을 한참 못 드렸었거든요. 어머님 너무 축하드려요. 많이 기쁘시죠? 저도 주원 씨가 잘 될 줄 알고 있었어요. 이게 다 어머님 덕이에요. 뭐, 나도 그렇게 생각은 한다. 생각해봐라.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이니? 우리 아들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되는 거 아니냐. 사람이 기회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하더라. 우리 아들처럼 낚아채야지. 그러니까요. 아참, 곧 귀국 기념 축하 파티 한다고 하더라고요. 몇 시까지 가면 될까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다과 만들어서 가져갈게요. 어? 너도 오려고? 아무래도 가족 모임인데 결혼도 아직 안 한 네가 오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냥 나중에 결혼하고 참석하는 게 낫지 않겠니? 아, 그래요? 저는 어머님 안 뵌 지 오래된 것 같아서 같이 가서 인사도 드릴 겸 축하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나 봐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럼 축하 파티 잘 하세요. 다음에 한번 찾아뵐게요. 오랜만에 어머님께 인사도 드릴 겸 축하 파티 시간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머님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어머님은 전과 같지 않게 선을 딱 그으시더라고요. 이전까지는 저한테 너무도 따스하게 대해주셨던 어머님이었는데 갑자기 변해버린 태도에 저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결혼을 1년 미루자고 하고 남친이 해외를 가게 되면서 처음에는 자주 연락을 드렸는데 어느 순간 그 연락도 뜸해지는 바람에 어머님이랑 통화한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머님이 완전히 변해버렸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축하 파티는 그렇다 치고 남친이 이제 이직도 하고 귀국도 했으니 결혼 얘기가 슬슬 나와야 하는데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 남친은 귀국 후에 바로 결혼 날짜를 잡자고 했는데 어머님이 반대를 하신다고 하는 거죠. 어머님 말로는 새 직장에 적응을 해야 하니 결혼을 1년 더 미루자고 하셨대요.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님이 확실히 변했다고 느꼈는데 제가 남친을 봐도 외국계 기업이라 그런지 적응하는데 힘들어했고 잠도 못 자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의견에 찬성을 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미루게 되면서 저희는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어느 날 남친이 제게 연락을 해와서는 결혼 얘기를 꺼내더군요. 그동안 결혼 얘기를 하지 않았던 남친이기에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죠. 우리 결혼 미루기로 한 거 아니었어? 아직 기간도 좀 남았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자니 무슨 일 있어? 나도 염치가 있어야지. 너한테 계속 기다려달라고 어떻게 말하겠냐? 사실 얼마 전에 어머님한테서 전화가 왔어. 시간만 자꾸 늦추지 말고 결혼할 생각 있으면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너무 죄송하더라. 엄마는 또 괜한 전화를 하셨네. 그것 때문에 나랑 결혼하자고 하는 거야? 그런 거면 관둬. 나도 급할 거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자기 요즘 일하는 거 보면 힘들어 보여. 괜찮아. 이제 슬슬 적응도 되고 했으니 결혼하자. 일단 상견례 날짜부터 잡자. 괜찮은 날짜 물어보고 나한테 알려줘. 나도 맞춰볼 테니까.
역시나 남친은 엄마의 전화를 받고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결혼을 하자고 하는 거였어요. 그동안은 정신이 없어 몰랐는데 본인 때문에 결국 결혼이 2년이나 미뤄진 셈이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겠죠. 엄마 전화를 받고서야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제라도 잘못을 깨닫고 결혼하자고 하는 남친이 나쁘지 않았어요. 엄마 전화를 받고 본인도 너무 결혼을 늦춘 것 같다며 얼른 하자고 하는데 굳이 거절할 이유는 없었죠. 그래서 상견례 날짜를 양가 집안 맞춰서 잡기로 했어요. 그렇게 남친과 상의 후 서로 괜찮은 날짜를 잡았고 상견례 날을 기다리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군요. 바쁜 업무 중이라 바로 받질 못했는데 연달아서 다시 전화가 걸려오길래 확인해 봤더니 어머님이셨어요. 놀란 마음에 저는 휴대폰을 들고 얼른 탕비실로 가서 전화를 받았죠. 어머님은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대뜸 뭐 하느라 전화를 이제야 받냐며 화부터 내시더라고요. 어머님이 대뜸 화부터 내셔서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지금 근무 중이라 전화를 못 받았다고 하니 이 세상에 너만 일하냐면서 다들 요령 있게 일도 잘만 한다고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셨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꺼내놓는 말들은 하나같이 어이가 없었죠. 넌 어떻게 돼 내가 인사를 한번 안 오냐? 내가 이렇게 너한테 전화까지 해서 말을 해야 하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시댁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상견례 날 잡기 전에 인사를 먼저 했었어야지. 그렇지 않아도 주원이가 언제가 괜찮냐고 묻길래 나는 네 얼굴이라도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줄 알았다. 제가 전에 인사드렸었잖아요, 어머님. 그래서 저는 상견례 때 다시 뵈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너를 안 본 지 1년이 넘었는데 네 얼굴이 그때랑 똑같은지 살은 더 쪘는지 아닌지 그런 걸 체크해봐야 할 거 아니냐. 당연히 인사를 왔었어야지.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트집을 잡으시는 이유는 제가 얼굴이 그 사이에 변했을까 봐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사람을 묘하게 살살 긁어대는데 정말이지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아무튼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제 외모가 변한 게 없긴 하지만 설령 좀 변했다고 한들 그걸 어머님한테 보여드리고 허락을 맡아야 하는 부분인지 의문도 들었고요. 이미 남친과 제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할 마음인데 거기서 제 외모 변화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전 어머님이 이상한 트집을 잡아대는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었죠. 그리고 어머님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남친이 그러지 말라고 말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나 어머님은 아랑곳 않고 저에게 묻고 싶은 것들을 재차 되물으시더군요. 왜 대답이 없냐면서 혹시 얼굴에 손이라도 된 거 아니냐는 무례한 말까지 하셨죠. 하지만 남친은 그런 어머님을 한두 번 더 말릴 뿐 더 이상 말을 못 붙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곤란한 상황에서 저를 도와주지 않는 남친에게 기분이 나빴어요. 본인 선에서 적당히 걸러줬으면 어머님이 이렇게 저한테 전화까지 하실 일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계속 대답을 재촉하시는 어머님 때문에 저는 짧게 한숨을 내쉬고는 답했죠. 어머님, 저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살도 더 찌지 않았고 얼굴도 그대로예요. 그래?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이거지? 내가 우리 아들 말만 믿을 수가 없어서 전화했으니 이런 말에 기분 나빠하지 마라. 그럼 한 가지 더 묻자. 월급도 그대로냐? 말해봐. 그때랑 지금이랑 월급도 그대로냐고 묻잖냐? 월급이요? 갑자기 월급은 왜요? 네가 다른 거 다 그대로라고 하니까 월급도 그대로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라. 제가 변한 거 없이 그대로라고 하자 어머님은 월급까지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어머님의 말에서 석연치 않음을 느꼈어요. 왜 사람들이 중요한 말들은 꼭 뒤에다 두는 버릇이 있잖아요? 외모며 몸매며 이것저것 얘기를 하시긴 했지만 어머님이 가장 묻고 싶었던 건 월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죠. 저는 솔직하게 말하려다가 잠시 생각을 고르고 월급도 그대로라고 답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피식 웃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기분이 나빴지만 그냥 참았어요. 여기서 화를 냈다간 저희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 같아서였죠. 어머님은 본인이 듣고 싶은 대답을 들었는지 알았다고 짧게 대답하시곤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 뒤로 제가 시댁에 찾아갔냐고요? 천만에요. 저는 당연히 시댁에 찾아가지 않았죠. 저한테 모욕적인 언사를 하셨는데 굳이 찾아가서 인사를 드려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곧 상견례니 거기서 만나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남친이 다음날 저한테 달려와서는 엄마의 무례한 발언들에 대해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를 했어요. 마음 같아선 어머님의 말들을 저희 부모님한테 옮기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상견례까지 앞둔 상황에서 어머님의 발언에 대해 문제를 삼을 만큼 저는 당시에 용기가 있지 못했죠. 그리고 결혼할 사람은 남친이니 그 사람만 제게 변함없이 잘해주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래도 어머님에 대해 궁금해서 남친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인사하러 안 갔다고 어머님 화나셨어? 솔직히 어머님이 왜 그러시는지 난 진짜 모르겠어. 그동안은 나한테 엄청 잘해주셨잖아. 그러니까 더더욱 혼란스러워. 그날 내게 하신 말씀들 자기도 기억나지? 맞아. 엄마가 그날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아무래도 자식 결혼 앞두고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러신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자기도 알다시피 우리 엄마는 내가 잘 알잖아. 그럼 우리 결혼해서도 그런 말들은 좀 사양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 좀 드려. 솔직히 나 너무 기분 나빴거든. 월급까지 물어보실 줄은 몰라가지고. 그러게 내가 100번 생각해도 그 일은 엄마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자기도 화 풀어. 알았지? 남친은 제 심정을 100번 이해한다는 듯 굴었지만 저는 여전히 찝찝함이 남아있는 상태였죠. 그렇게 어머님과의 사이는 말끔히 해소되지 못한 채로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어요. 상견례 장소에 저희가 먼저 도착해서 앉아 있었는데 어머님이 들어오셨어요. 어머님의 얼굴을 본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어머님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님은 예전에 제가 알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바뀌어 계시더군요. 전과 달리 분위기도 바뀌고 무엇보다 인상이 굉장히 독하게 바뀌셨더라고요. 사람 얼굴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다른 분위기를 가질 수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요. 그러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서 보시는데 마치 그전에 저한테 취조하듯 얼굴이나 몸은 바뀐 게 없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시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괜히 기분이 쎄했어요. 전화통화 목소리에서 느껴졌던 위압감이 이젠 어머님한테 그대로 느껴졌거든요. 무엇보다 어머님은 상견례 장소로 들어오시며 부모님께 가벼운 인사만 건넨 뒤 저희 부모님과 저를 쭉 훑어보셨어요. 그 시선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죠. 저희 부모님도 어색하셔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을 하고 계셨고요. 자리에 앉자마자 어머님은 인사 대신 본인이 할 말을 꺼내놓으셨어요. 원래라면 이 자리에 참석도 안 하려고 했건만 그래도 몇 년간 애들이 연애한 기간이 있어 예의라도 지켜야 할 것 같아 나왔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돈? 일찍이 애들을 결혼시키려고 했지만 제가 2번, 3번 생각해봐도 이 결혼은 아니지 싶습니다. 그래서 파혼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나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러 번 눈치를 줬는데 결국 상견례 날짜를 잡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아들 발목을 잡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러 나왔어요. 파혼이라니요? 갑자기 파혼을 한다니요? 너무 당황스럽네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즘 개나 소나 다 월에 500씩은 버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250 버는 며느리를 집안에 들이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이죠. 아시다시피 우리 아들이 이번에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해서 월급이 꽤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머님은 비슷한 급끼리 만나야 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그래서 파혼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예전에 어머님이 제게 넌지시 월급을 물어봤을 때 제가 250만 원 번다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월급이 그대로라고 했더니 제가 250 버는 며느리라고 결정을 내리시고 바로 파혼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그제야 어머님이 무슨 생각으로 저를 먼저 보자고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본인 아들 급이 올라갔으니 며느리 급도 그만큼 받쳐줘야 한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죠. 진짜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상황이었어요. 이미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파혼을 생각하고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저희 부모님은 딸내미 결혼시킬 생각으로 즐겁게 오셨던 거고요. 농락당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옆에 앉아서 그 상황을 보고 있는 남친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어머님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알만했어요. 어머님한테 휘둘려서 자기 의견이라곤 손톱만큼도 남아있지 않는 의지박약인 남친을요. 하지만 제가 어디 이대로 당할 수가 있나요? 어쩌면 저는 이 자리에서 어머님의 추악한 속내를 알고 싶었는지도 모를 일이에요. 저는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이 자리에서 참고만 있을 순 없었죠. 어떻게든 반박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한마디 하려고 어머님을 쏘아봤는데 갑자기 저희 친정 부모님들이 웃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친정아빠가 막 웃으시니까 어머님은 꽤 당황하신 눈치더라고요. 파혼 얘기를 꺼냈는데 상대편 부모님이 웃고 계시는 요상한 그림이 연출되고 있으니 그럴만하죠. 조상신이 도운 게 틀림없네. 안 그래 당신? 그러게 내가 어젯밤 꿈자리가 좋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을 거라고도 해줬고. 그런데 오늘 이 자리 나와보니 좋은 꿈 꾸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 아니, 도대체 무슨 말들을 하시는 거죠? 제 말을 제대로 알아듣기는 한 겁니까? 파혼하자는 거라고요. 우리 아들 그 집 사위로 못 보내겠다고요. 어머님은 뜻하지 않은 저희 부모님들의 반응에 황당하다는 얼굴로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것 아니냐면서 쏘아붙이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친정아빠가 그럴 리가 있냐면서 자기 청력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더더욱 당황하셨죠. 그렇다면 이런 반응일 리가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아직 영문을 모르겠는 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파혼 얘기에 심장이 두동강 나는 것처럼 충격을 받았는데 그보다 먼저 부모님이 웃고 계시니 이 상황 자체가 이해되질 않았죠.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엄마의 말을 듣자 왜 저희 부모님이 조상신이 도우셨다고 하는지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엄마는 황당해하는 어머님을 앞에 두고 미소를 지으며 말하셨어요. 누가 그래요? 우리 애가 월급 250 받는다고? 처음에는 그랬죠. 딸애가 다니는 회사가 중견기업이 맞긴 한데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회사라 처음엔 미치고 들어가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에 우리의 지분이 많다는 소리는 못 들으셨나 봐요. 그게 무슨... 최근에는 상장까지 해서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한 채는 그냥 현금으로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었는데 아무것도 모르셨나 봐요. 월급도 500만 원 이상인데 그쪽 아드님은 400만 원 번다고 했나? 일을 어째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딸이 더 많이 버네요. 아니, 그럼 나한테는 왜 월급이 똑같다고 한 거야? 난 그 말만 믿었지. 굳이 나한테
거짓말을 왜 했냐고. 어머님을 시험하고 싶어서요. 제가 처음 보았던 어머님이 진짜인지 아니면 아들이 좋은 직장으로 이직했다고 며느리 업신여기는 어머님이 진짜인지 가리고 싶었거든요. 제가 회사 지분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어머님은 얼굴이 단번에 창백해지셨어요. 한 번에 생각 정리가 잘 되지 않으시는지 말을 더듬으시면서 매우 크게 당황을 하시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는 겨우 꺼낸 말이 왜 저한테 거짓말을 했냐며 자기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랬다고 하면서 진작에 월급이 이렇게 많은 줄 알았다면 내가 파혼하자는 소리를 했겠냐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었죠. 저희 엄마는 기가 차서 헛웃음을 터뜨렸고 어머님은 두 손을 저으시면서 자기가 실언을 했다면서 재차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기가 무식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그랬다며 무식한 자기를 용서해달라는 말까지 하시더군요. 그런 어머님을 보다 못한 저희 부모님은 파혼 얘기는 그쪽에서 먼저 꺼냈으니 이제 자리를 파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일어섰죠. 저희 부모님이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아차 싶었던지 어머님이 후다닥 저희 엄마 옷자락을 잡으시면서 아직 얘기 안 끝났는데 이대로 가면 어떡하냐고 하시더군요. 아까 보여줬던 당당한 모습은 어디로 가고 비굴한 사람만이 남아있었어요. 저는 어머님의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파혼을 한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사돈, 내가 아까는 경황이 없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것 같은데 일단 좀 앉아서 대화를 해봅시다. 제가 상견례같이 무거운 자리를 앞두고 나서 긴장을 많이 해서 그래요. 말도 안 되는 변명하지 마세요. 우리 딸이 그렇지 않아도 뭔가 이상하다고 얘기를 했을 때부터 이 결혼은 파혼을 하는 게 맞았는데 제가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거 놓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섣불리 파혼하자는 말 하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 때문에 이게 뭐야? 내 인생 완전히 망하게 생겼잖아. 엄마가 책임질 거야? 아, 너도 알고 있었구나. 어머님이 파혼하자는 소리 할 거라는 거 말이야. 그런데 뻔뻔스럽게 여기까지 어머님을 모시고 왔니? 그게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싫다고 했는데 엄마가 자꾸만 파혼 얘기를 꺼내셔가지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남친은 결국 끝까지 어머님 탓으로 자신의 책임을 돌리더군요. 줏대도 없고 어머님 치마폭에 둘러싸여 본인 의견은 하나도 내지 못하는 남자는 더 이상 제게 매력이 없었어요. 사실 남친이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을 하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힘들어하는 모습을 비추는데 그때도 공감이 되지 않았거든요. 남들보다 처우 괜찮다는 회사였는데도 남친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매우 힘들어하더군요. 절에서 어떻게 회사를 다녔나 싶을 정도로 많이 흔들리고 긴장된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이 남자와 서로 의지를 하고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약간의 의문감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런 모습까지 보고 나니 제 마음은 더욱더 확고해졌죠. 이 남자와의 미래는 그릴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엄마는 어머님의 손을 살짝 쳐내면서 앞으로 더 이상 볼 일 만들지 마시라고 한마디 쏘고는 그대로 상견례장을 빠져나갔어요. 어머님은 유유히 사라진 저희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다가 몸을 획 돌려 저를 보시고는 제 두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용서를 비셨죠. 저는 망연자실 서 있는 어머님을 향해서 허리를 살짝 숙여 웃으면서 말했죠. 용서 빌 필요 없으세요, 어머님. 월 500 이상 버는 며느리 새로 찾으면 되시죠, 뭐. 상견례 자리 만들기 전에 찾아뵐 걸 그랬네요. 미리 갔었으면 이렇게 불필요한 자리를 안 만들어도 됐을 텐데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다신 그딴 소리 하지 않으마. 예전에 우리 잘 지냈잖아. 그때로 돌아가면 안 될까? 저도 어머님이 예전 그대로이신 줄 알았어요. 지금 잠시 예민하신 것뿐이라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어머님이 먼저 파혼 얘기 꺼내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 쪽에선 감사드릴 얘기죠. 저도 부담 없이 이 결혼 접을게요. 그게 무슨 소리냐? 얘야, 안 된다. 제가 할 말을 끝내고 문을 열고 나오자 뒤에서 어머님이 저를 애타게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무시하고 밖으로 나와 걷는데 기분까지 상쾌해지더라고요. 진작 이렇게 할 것을 괜히 그동안 찝찝함만 안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밖으로 나와 몇 발자국 걷는데 남친이 헐레벌떡 뛰어와서는 저를 붙잡더군요. 미간이 확 찌푸려진 저는 뒤를 돌아 남친을 바라봤어요. 남친은 두 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꾸물대면서 변명을 시작했어요. 본인은 엄마 말 듣고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한 죄밖에 없대요. 파혼은 자기가 원한 게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자기는 파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엄마가 파혼하라고 엄청 우겨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다고요. 대체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고민 중이었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찌질한 남자, 그 이상 이하도 아니게 보이더군요. 도대체 저는 이 남자의 어떤 모습을 보고 몇 년간 이 사람 하나만 보고 살았던 걸까 스스로 후회감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평생 엄마 치마폭에 둘러싸여 살아. 도대체 대학 시절 주관 뚜렷했던 남자는 어디로 갔어? 나는 독립성 있던 네 모습이 좋아서 만난 거였지. 이게 네 실체라면 애초에 내 쪽에서 거절이야. 그게 내 본 모습 맞아. 네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게 바로 나라고. 그냥 이번 일은 엄마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정말이야. 나 엄마가 파혼하겠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다시 돌려놓을 생각이었어. 그럼 이 자리 나오기 전에 그 방법을 생각했었어야지. 더 이상 나 붙잡지 마. 나 너에 대한 기억은 좋은 쪽으로 남기고 싶은데 지금 그마저도 힘들 것 같으니까.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어떻게든 엄마 입을 막으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후회 막심이야. 근데 진짜 내 생각은 아니었어. 제발 믿어줘. 남친은 계속해서 제게 용서를 빌었고 저는 그런 남친의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마지막 기억을 최악으로 남기고 싶지 않으니 놔달라는 제 말에 결국 남친은 저를 놓아주더군요.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남친을 뒤로 하고 저는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결혼식장까지 들어가지 않고 파혼하게 된 것을 얼마나 다행으로 여기는지 몰라요. 이렇게나마 실체를 알고 파혼하게 된 것에 대한 안도감이 들었죠. 그렇게 파혼을 한 후 저는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애썼죠. 연애를 하고 헤어지는 것도 많이 힘든데 파혼을 겪고 나니 그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파혼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에 있는데 어머님이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더라고요. 현관 앞에 서 계신 어머님은 저희 부모님을 보자마자 사정사정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식사 비용을 아빠가 계산하셨거든요. 아빠는 그날 우리 딸 인생을 구한 날이라며 본인이 금액은 지불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후에도 그 비용에 대해선 가타부타 말을 안 하셨죠. 그런데 어머님은 그걸 알고 그 돈을 갚아야겠다면서 그걸 핑계로 친정에 찾아오신 거였어요. 남친과 함께 말이죠. 남친은 어머님 뒤에 쭈뼛거리며 서 있다가 얼굴을 내밀고는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어머님이 가방에서 꺼낸 돈 봉투를 내미시기에 돈 봉투는 받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날의 비용은 어머님이 지불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자리를 파토낸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어머님이셨으니까요. 그리고 전 어머님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사진에는 남친이 호텔에 있는 카페에서 다른 여자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사진을 본 어머님의 눈이 커다래지셨고 바로 남친을 쳐다보시더군요.
남친 또한 사진을 확인하고는 두 눈이 동그래져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그동안 저랑 결혼 이야기 오가는 와중에도 아드님 선자리 열심히 보내셨더군요. 결혼식을 앞두고 양다리 걸치는 경우가 어디 있나 했더니 제가 그 겪을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아니, 이건 또 무슨... 그거는 말이지. 그냥 괜찮은 여자 있다고 주위에서 하도 한 번만 만나봐달라 사정을 하기에 내가 싫다는 애 억지로 내보낸 거야. 다른 건 없었어.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했으면 저만 바보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파혼 후에 지인이 사진을 보내줘서 그때서야 알았어요. 진작에 내가 뒤통수 맞았다는 것을요. 오해야. 이 여자랑 이날 만나고 뭐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차만 마시고 헤어진 거야. 진짜야. 남친은 사진을 보더니 변명하기 바쁘더군요. 엄마가 만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본 것뿐이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그대로 헤어졌다. 그 뒤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고요. 하지만 겨우 사진 한 장으로 제가 모든 걸 확신할 리는 없었죠. 저는 남친에게 제가 들은 것만 5번이 넘는다. 한 번 보고 안 본 사이면 그 5번 다 다른 여자였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어쨌든 이 만남이 결혼을 전제로 한 것은 맞지 않냐 했더니 남친이 그건 그렇지만 자신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변한 적 없었다며 오로지 저뿐이었다고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즉시 남친의 뺨을 올려버렸어요. 커다란 소리와 함께 남친의 얼굴이 돌아가자 어머님이 비명을 지르더군요. 원래라면 진작에 뺨을 날려줬어야 했는데 지금껏 참아준 것도 모르고 말이죠. 남친은 자기 뺨을 붙잡았고 저는 그런 남친을 향해서 한마디 했죠. 그래서 다른 여자들하고 내 월급 비교해가면서 저울질했냐고. 네 헛소리는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하고서 말이죠. 제가 전곡을 찌르자 남친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궜어요.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해 저희 엄마가 소금을 뿌렸고요. 결국 소금으로 대차게 얻어맞은 그들은 그 길로 쫓겨났죠. 저는 그 후로 남친의 번호와 어머님의 번호는 바로 차단을 했고요. 남친과 파혼 후에 지인이 사진을 보내주면서 한다는 말이 남친이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하고 난 뒤에 어머님이 선자리를 엄청 만들고 나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뻔뻔스럽게 저한테 결혼을 하자 하고 또 상견례 자리에서 파혼을 거론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파혼 후에 알게 되어서 다행인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렇게 저와 남친은 지긋지긋한 악연을 끝낼 수 있었어요. 몇 달 뒤에 들은 얘긴데 외국계 기업에 취직했다고 그렇게 좋아했던 남친은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고 지금은 구직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외국계 기업이라 그런지 해고 통보도 쉬웠던 거죠. 그런 남자와 결혼했다간 제 인생이 고달파졌을 거란 생각을 해요. 지금은 연애할 생각은 딱히 없고 일하고 열심히 운동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제 모습을 가꾸면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또 다른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사람의 속내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늘 누군가를 만날 땐 신중을 기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행복하세요.